제 이름은 리에진입니다. 저는 북한 국가보위성 외사국 과장이었습니다. 평양 중심부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특권층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압록강 얼음 위를 기어가고 있습니다. 엄마, 추워요. 6살 쌍둥이 남매 민준이와 민서가 제 양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저는 두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어둠 속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불과 48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 체제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가보위성에서 빠르게 승진했으며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문서. 그 문서에는 제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종파분자로 몰아 숙청하려는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리역 동지 일가,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규정, 즉시 정치범수용소 이송 조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만은 살려야 한다고. 압록강 너머 중국 땅이 보입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저기 불빛이.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입니다. 국경경 비대입니다. 빨리, 더 빨리 가야 해.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탈북자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최고 특권층이었던 제가 왜 목숨을 걸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믿을 수 없는 진실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것은 북한 권력의 실체를 경험한 한 여자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탈출하기 6개월 전 저는 평양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중구역 창광거리 아파트 30층 제 집 거실 창문에서는 대동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동무, 오늘 식사 준비했습니다. 가정부 김숙희 동무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흰쌀밥, 고기국, 계란말이, 김치. 북한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못할 식단이었죠. 민준아, 민서야, 일어나야지. 유치원 가야지. 쌍둥이 남매는 평양 최고 수준이 금별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당 간부 자녀들만 다닐 수 있는 곳이었죠. 제 남편 박철수는 인민군 보위사령부 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정확히는 그가 숙청당했습니다. 동무 남편 되시는 분이 반당 반혁명 행위로 정치범수용소에 이송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위성 요원들이 찾아와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항변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제 아버지의 지휘 덕분에 저와 아이들은 연좌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저는 국가보위성으로 출근했습니다. 보위성 건물은 평양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는 곳이죠. 리에진 과장 동무, 수고하십니다. 경비병들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제 사무실은 7층이었습니다. 외사국은 주로 해외 정보 수집과 방국가 인사감시를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과장 동무, 오늘 회의 자료입니다. 부하 직원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 단속 현황, 해외 체류 북한 외교관 동향, 반동 인사 색출 명단. 저는 이런 문서들을 매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점심시간, 간부 식당에서는 매일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돼지고기가 나오네요. 동료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함경북도 쪽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던데. 쉿,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북한에서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 존재합니다. 평양 특권층은 풍족하게 살지만 지방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긴급보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리 과장,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외사국 보고를 직접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직접 대면하는 것은 영광이자 동시에 공포였습니다.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녁 7시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데려와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미국 놈들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한대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걸까? 아니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일까? 하지만 이런 의문조차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보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때 한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내부 파벌 동향 보고 무심코 펼쳐본 그 문서에는 제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역 부부장, 최근 독자 노선 의심, 주변 인물 동향 파악 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제 가족에게 닥칠 끔찍한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오전 아버지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혜진아, 요즘 힘들지는 않니?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건강하시죠? 나야 뭐. 늘 그렇지.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내가 보는 서류 중에 당 중앙위원회 관련된 기밀 문서 있니? 네. 왜요? 그냥 궁금해서.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불안한 마음에 사무실 보안 서류함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비밀 등급 극비 도장이 찍힌 문서를 파벌 숙청 대상자 명단 -1차. 제 손이 떨렸지만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이름, 리역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제 아버지였습니다. 주요 혐의 독자 노선 추구, 파벌 형성 시도, 최고 지도자 동지, 교시 이행 태만.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자 전원 정치범 수용소 이송 조치, 손자, 손녀 포함 3대 연좌제 적용, 민준이와 민서까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버지, 산책 좀 하시죠. 우리는 대동강변 인적 드문 곳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셔야 해요. 무슨 소리니? 제가 문서를 봤어요. 아버지를 조사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보이성 문서에 있었어요. 숙청 명단에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었다. 한 달 전부터 내 주변에 보위부 요원들이 배치된 걸 느꼈어.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긴. 기다리는 수밖에. 이 체제 안에서 살려면
당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 그럼 저희는요? 민준이와 민서는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언제든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고한 아이들까지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 이 체제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보이성 지하 신문실. 저는 업무상 그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 반동분자야. 왜 최고 지도자 동지를 배신했어? 신문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비명 소리.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문틈으로 본 그 사람은 불과 한 달 전까지 저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김철민 부과장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나중에 들으니 단지 외국 드라마를 USB에 담아봤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 봤다는 이유로 그는 정치 범수용소로 보내졌고 그의 가족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충성하며 살았던 이 체제. 하지만 그 실체는 공포와 감시, 그리고 끝없는 숙청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탈부?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실패하면 온 가족이 총살당합니다. 성공해도 중국에서 붙잡히면 북송되어 더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아니야, 견뎌야 해. 그냥 조용히 살면 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제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긴급 소환장, 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로 즉시 출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직 지도부 소환. 그것은 숙청의 전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직 지도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30분간의 신문 아닌 신문. 리에진 동무, 최근 내 아버지와 자주 만났다던데? 네, 가족이니까요. 무슨 대화를 나눴나?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정말 그뿐인가? 네. 신문가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리에진 동무, 당은 모든 것을 알고 있네. 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저는 아무것도. 가거라. 하지만 명심하게. 당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그 어떤 누구도 용서받지 못한다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숙청당하면 저도 민준이도 민서도 모두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아이들만은 살려야 한다고. 탈출을 결심한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북한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국경은 삼중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국과의 국경선에는 경비병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보위성 간부였습니다. 제 동선은 항상 감시받고 있었고 평양을 벗어나려면 특별 통행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 저는 제 지위를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김영철. 그는 제 대학 동기였고 현재 평안북도 신의주 보위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제가 그의 동생이 남한 영화를 봤다는 사실을 묵인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제게 큰 빚을 졌다고 했었죠.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영철아, 나 혜진이야. 다음 주에 신의주 쪽 출장 가는데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혜진이 누나? 그럼요, 얼마든지요. 일주일 후 저는 신의주로 향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경지역 보안 점검 출장이었습니다. 보이성 과장 신분이었기에 통행증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신의주역 근처의 작은 식당, 영철이를 만났습니다. 누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영철아, 나 부탁할 게 있어. 저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말했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 좀 알아봐 줄래? 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제발, 내가 아니면 안 돼. 내 아이들을 살려야 해. 영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정말 위험하다고요. 알아. 그래도 해야 해. 영철은 이틀 후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누나, 사람을 찾았어요. 압록강 건너편 중국 쪽에 조선족 브로커가 있대요. 얼마나 받아? 한 명당 미화 5,000달러요. 누나랑 아이들 둘이면 15,000달러. 15,000달러. 북한 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몰래 모아둔 미국 달러가 있었으니까요. 고위 간부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외화를 숨겨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이 좀 필요해요. 갑자기 왜? 탈출하려고요. 민준이랑 민서 데리고.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그건 너무 위험해. 실패하면, 실패하든 성공하든. 어차피 우리는 끝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알았다. 기다려봐. 아버지는 집 암벽 뒤 비밀 공간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미국 100달러짜리 지폐 뭉치였습니다. 이걸로 충분할 거다. 아버지는요? 나는 괜찮아. 너희라도 살아야지. 아버지도 같이 가요. 안 돼. 내가 가면 추적이 더 심해져. 너희만 가거라. 빨리. 그날 밤 아버지와 마지막 술잔을 나눴습니다. 혜진아, 미안하다. 내게 이런 세상을 물려줘서.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이랑 민서한테 전해줘.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고.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알까? 엄마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들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죠. 리 과장 동무, 요즘 더 열심히 하시네요. 당의 부름에 충성으로 답해야죠. 겉으로는 완벽한 충성 간부. 하지만 속으로는 탈출 계획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준비됐대요.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 신의주 압록 강변 3호지구. 알았어. 드디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탈출 이틀 전 아버지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역 부부장 반당 반혁명 혐의로 조사받는 중 제 시간이 더 촉박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됐으니 곧 제게도 손이 뻗칠 것입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저는 영철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영철아, 이틀 앞당길 수 있어? 누나, 그건 너무... 제발, 시간이 없어. 알았어요.
내일 밤으로 하죠. 다음 날 오후 저는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데려왔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오늘 엄마랑 여행 가는 거야. 여행? 어디로요? 아주 먼 곳. 재밌는 곳. 할아버지도 가요? 아니, 할아버지는 나중에 오실 거야. 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돈, 그리고 신분증. 저녁 6시. 우리는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신의주행 특별열차 승차권 3장입니다. 저는 보이성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역무원은 곧바로 승차권을 끊어줬습니다. 보이성 간부에게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열차 안.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몸이 긴장돼 있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신의주까지만 가면 돼. 밤 10시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신의주역 광장. 밤 10시 30분.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자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더 가야 해.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전력 부족으로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암흑천지가 됩니다. 저는 영철이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압록 강변 3호지구. 30분을 걸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아이들은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다리 아파요. 민서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업어줄게. 저는 민서를 업고 민준이 손을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밤 11시 15분. 드디어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철이는 어디 있지? 추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나, 영철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순찰대 피하느라 늦었어요. 괜찮아. 브로커는 저기 있어요. 영철이가 가리킨 곳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돈 준비했습니까? 네. 저는 가방에서 달러 뭉치를 꺼냈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출발합시다. 자정까지 강을 건너야 합니다. 왜요? 자정 이후에는 순찰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달이 없는 날이라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압록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압록강, 폭이 500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겨울이라 강물이 얼어 있었지만 얼음이 얼마나 단단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어가야 합니다. 서서 걸으면 경비병들이 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아이들도요? 네.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아이들을 쪼그리고 앉혔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잘 들어. 지금부터 엄마 말 꼭 들어야 해. 알았지? 네, 엄마.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울어도 안 돼. 약속할 수 있지? 아이들은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정. 우리는 얼음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얼음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곧바로 시려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브로커가 앞장섰고 저는 아이들을 양옆에 끼고 뒤따랐습니다. 영철이는 강변에 남았습니다.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50m를 갔습니다. 100m를 갔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쩍, 쩍, 엄마. 민서가 겁에 질려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계속 가자. 200m쯤 왔을 때였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멈춰. 브로커가 급히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순찰대는 다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빨리. 브로커의 속삭임. 우리는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너무 추워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엄마, 못 가겠어요. 민준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저는 민준이를 업었습니다. 민서는 제 옷깃을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300m, 400m, 중국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북한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들이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빨리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도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엄마. 민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아. 계속 뛰어. 50m, 30m, 10m.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우리는 강둑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후, 후. 저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괜찮아? 네. 엄마. 아이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북한 땅이 아닙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압록강 너머 북한 땅. 그곳에는 손전등 불빛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어딘가에 제 아버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숨바꼭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압록강을 건넌 우리는 브로커가 준비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으세요. 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낡은 담요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중국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틀간 숨어 계세요. 그 다음 계획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작은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주인은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소. 여기서는 안전하니 걱정 마시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발각되면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리고 북송되면 기다리는 것은 고문과 처형뿐입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집 안에만 숨어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조금만 더 참자. 곧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브로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북한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보위성 고위 간부가 탈북했다고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을 했대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원래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바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지금은 숨어야 합니다. 얼마나요? 6개월? 6개월이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적이 너무 심합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긴 도피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마다 집을 옮겼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조선족 가정에, 때로는 중국인 농가에, 때로는 낡은 공장 창고에 숨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 밖에 나가고 싶어요. 안 돼, 민준아. 밖에 나가면 위험해. 언제까지요? 조금만 더. 아이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밝던 아이들이 무표정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급하게 깨어났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공안이 이 동네를 뒤지고 있어요. 우리는 급히 짐을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공안 차량이 마을 입구에 보였습니다. 저리로, 빨리. 브로커가 우리를 숲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우리는 숲속에 숨어 하루 종일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추웠습니다. 민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쉿, 조용히 해야 해. 저는 민서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숲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어딘가 숨어 있을 거야. 잘 찾아봐.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3조 동쪽 마을에서 탈북자 발견. 즉시 지원 바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우리는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2달째 우리는 랴오닝성의 어느 농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 주인은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1인당 한 달에 1,000위안 더 내야 해요. 처음 약속과 다르잖아요. 싫으면 나가세요.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탈북자의 현실이었습니다. 약자를 착취하는 사람들,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남은 돈을 꺼내 주었습니다. 3달째 민준이가 열이 났습니다. 엄마, 민준이 너무 뜨거워요. 제가 만져보니 고열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안 됩니다. 병원 가면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들킵니다. 그럼 애가 죽으면 어떡해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브로커는 어디선가 약을 구해왔습니다. 이거라도 먹이세요. 다행히 이틀 후 민준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것을. 4달째 저는 거의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숨어 사느니 차라리 북한에서.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학교 가요? 곧 갈 수 있을 거야. 5달째 드디어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추적이 조금 잠잠해졌어요. 동남아시아를 경유해서 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언제 출발하죠? 일주일 후. 일주일. 그 일주일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출발 전날 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쪽 하늘, 그곳 너머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살아 계실까요? 아버지, 제발 무사하세요.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먼 곳으로, 희망을 향해, 자유를 향해. 새벽 4시, 우리는 중국 남부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지금부터 베트남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갑니다.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요? 직접 가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이 감시하거든요. 이틀간의 긴 버스 여행. 아이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저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버스는 중국 마이너스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산길을 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밤새 산을 넘었습니다. 민서를 업고 민준이 손을 잡고 엄마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민준아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야. 새벽녘 드디어 베트남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현지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는 우리를 작은 여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이틀 쉬었다가 라오스로 이동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이틀. 처음으로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중국만큼 추적이 심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였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민서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웃음. 그것만으로도 저는 힘이 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버스를 타고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 검문소, 가짜 서류를 가지고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검문관이 우리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 심장은 쿵쿵거렸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제발. 검문관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관광입니다. 아이들이랑 둘이서요? 네. 남편은 일이 있어서요. 검문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끼어들었습니다. 뭔가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뇌물이었겠죠. 검문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통과하세요. 우리는 라오스로 들어갔습니다. 라오스에서 사흘을 더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태국에 들어가면 경찰서로 가서 자수해야 합니다. 자수요? 네. 탈북자라고 밝히고 한국행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잡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태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줍니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은 우리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방콕 외곽의 작은 경찰서.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경찰관들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우리는 경찰서에서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한국 대사관에서 신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사흘 후 드디어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리에진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신분증 있으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가져온 보위성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위성 과장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대사관으로 같이 가시죠. 한국 대사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게 뭐예요? 저건 우리가 갈 나라 국기야. 대사관 안. 일주일간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왜 탈북하셨습니까? 가족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 과거를, 아버지의 일을, 탈출의 이유를.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6개월간의 도피, 끝없는 공포와 불안.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비행기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민준이와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게 한국이에요? 응, 저게 한국이야. 우리가 앞으로 살 곳.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불빛들, 빛나는 도시, 자유로운 나라.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한국 정부 관계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와 민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지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정부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먼저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실 겁니다. 거기서 석 달간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원이요? 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시설입니다. 하나원.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여기 무서운 사람 없어요? 응, 없어. 이제 안전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민준이와 민서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대통령을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뉴스에서 정부를 비판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언론의 자유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원 내 학교에 다녔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우리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 뭐라고 대답했어? 잘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이제는 생각해도 돼. 민준이가 되고 싶은 거 뭐든지. 정말요? 뭐든지요? 응, 뭐든지.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석 달 후 우리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만의 집. 북한에서는 국가가 배정한 집에 살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선택한 집입니다. 엄마, 우리 집이에요? 응,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거예요? 응, 진짜. 민서가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성 간부였던 경력은 여기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 취직했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리에진 씨,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니까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날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이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고 신기해했어요. 놀리지는 않았어? 아니요. 그냥 궁금해하더라고요. 북한이 어떤 곳이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음식이 별로 없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뭐래? 불쌍하다고. 근데 엄마, 저는 불쌍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생활에 많이 적응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이들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평범한 일상.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상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엄마, 여기 예쁘다. 민서가 강변을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북쪽을 향해 그곳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실 겁니다. 살아 계실까요? 탈북자 단체를 통해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민준이랑 민서도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수많은 불빛들, 이곳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를 겁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북한에서 특권층으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굶어 죽을 때 저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들이 탄압받을 때 저는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곳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누구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북한이 변화해서 그곳 사람들도 자유를 누리는 것,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것. 이번에는 자유로운 땅에서. 엄마, 민준이가 잠결에 부르는 소리. 왜 그래, 민준아? 꿈꿨어요.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네, 엄마. 지금 이 순간 제 아이들이 제 곁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아이들은 학교에 갈 것이고 저는 출근을 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자유를 꿈꾸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억해 주세요. 그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는 리에진입니다. 북한 보이성 과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